저번에 창립 세미나 이후 두 번째로 하는 세미나인데요. 이번에는 EU 쪽에서 이 관련 이 규정들이 좀 개정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모시고 그쪽 관련해서 좀 시의성 있는 그런 내용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쪽 분야에 계속된 연구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강사님은 영남대 법과대 교수로 계시는 신재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재한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중요한 세미나에 제가 초대받아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식재산공정이용연구회가 굉장히 큰 열의를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상당히 깊은 의미에 있어서요, 또 수준 높은 의미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공정이용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식재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경쟁법을 전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한 특히나 이제 EU 쪽의 규정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규정하고 조금 규정 형식이라든가 하는 혹은 규정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 약간의 이제 법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이제 기본적인 내용, 지식재산권자가 독점권을 가지고 실시 허락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독점권을 보유를 해야지만 그 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력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남게 되는데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 독점력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특히나 그 공정거래법 분야하고의 이제 저촉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 아마 지식재산권 파트하고 공정거래법 파트하고의 상당히 큰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존에 있는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해서는 웬만큼 어느 정도 논의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식재산권 분야는 역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파트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공정거래법 적용 분야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식재산권자가 독점력을 가지면서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실시 허락을 맺게 되는 그 실시 허락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실시 허락 계약을 통해서 이게 시장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거나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계약 내용들이 이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이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독점주제인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59조에 무채재산권의 행사 행위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등등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독점규제법을 이제 독점을 규제하는 법이다. 물론 그게 정확하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점규제법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저희 우리 경쟁법 쪽에서는 어떤 분야를
주 타겟으로 삼느냐 하면 카르텔, 즉 담합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업 결합 규제, 이 세 개의 축이 이 경쟁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지금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나라에 따라서는 조금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긴 있는데 가장 주된 테마가 카르텔,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나누기, 그 다음에 기업 결합. 근데 기업 결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회사가 합병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차이점이 있고 주된 테마는 카르텔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나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법이 처음 태동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쪽에서 만들어낸 경쟁법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 딱 일단 두 개, 카르텔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규제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 59조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59조의 내용이 일단은 초창기 이 법률을 만든 입법자들의 초창기의 생각이 자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법이라고 하는 이제 경쟁법을 독점규제 공정거래가 법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독점규제라고 하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독점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그러니까 독점규제는 곧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요 테마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테마로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아주 논의가 활발하게 됐던 가불관계라든가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의 중심 선도하는 테마라고 할 수 있고요. 해외에 있어서의 중심 테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해외 경쟁법의 중심 테마는 카르텔입니다. 사업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담합을 통한 경쟁 제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1의 테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 공정거래라는 법률이 독점을 규제하는 것으로 상당히 큰 단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자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허권은 몇 년, 저작권은 몇 년, 독점력을 부여하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독점력을 국가가 부여하는 이 테마와 독점규제법, 독점을 규제하는 이 법률의 저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권리, 그 법률에 의한 권리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 적용의 제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초창기의 생각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경쟁법에 있어서 이 59조라고 하는 게 도대체 필요한 거냐,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왜냐하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독점력을 부여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뭔가 다른 재산권과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렇게까지 이런 59조라고 하는 규율을 둘 정도로 특유한 대상이냐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아직 논의는 많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59조의 규율 내용 자체는 어쩌면 상당히 퇴색되고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지식재산권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공정거래법 혹은 경쟁법 부분을 적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테마로 그러니까 59조에 있어서 법 적용의 제외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어쩌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논의할 거리가 없어지게 되고 이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하는 이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심사 지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훨씬 더 그리고 이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EU의 기술 이전 협약에 관한 일괄 면제 규칙 상당히 이름도 복잡하고 또 규율 형식도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뭐 EU 얘기가 나오니까 EU의 영어는 그냥 뭐 쉽게 생각을 뭐 세계사나 일반 형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가 이제 뭐 하나의 통합된 경제 다리로서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EU의 연원을 따져보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1951년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이게 베네룩스 3국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 만들어 놓은 조약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여기서 중심되는 이제 국가는 독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그 유럽 내에서 큰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또다시 유럽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방지할 것이냐, 어떻게든지 서로 끈을 만들어서 조약을 맺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전쟁이 일어날 소지를 줄여야겠다. 이제 여러 차례 논의를 하다가 당시에 석탄과 철강, 그러니까 뭐 무기라든가 아니면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석탄과 철강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즉 베네룩스 3국과 독일과 그 옆 나라들이 조약을 맺어서 조금이라도 서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친해져 보고 조금 더 경제 공동체로서 나아가면서 또 특히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피폐하게 됐으니까 조금 경제 부흥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서 철강 공동체 조약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57년도에 뭐 경제 공동체라든가 뭐 유럽 원자력 공동체라든가 하는 것을 만들고 그 67년도에 예전에 EC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EC는 그 석탄 철강 공동체랑 유럽 경제 공동체랑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모두 합쳐서 EC로 탄생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도 쭉 여러 가지 조약을 통해서 유럽 통합을 추진을 하면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은 93년도부터 그리고 2007년도에 리스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됐는데 사실은 요 93년 이후에 조금 더 그 EU의 통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유럽 헌법이라고 하는 것, 각 나라들에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정점을 찍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유럽 헌법을 만들어서 정치운동체까지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무산이 되고 어쨌든 2007년도에 리스본 조약이 체결이 되고 리스본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2개의 조약 지금 이제 밑에서 보시는 TEU하고 TFEU라고 하는 2개의 조약이 중요한 조약으로 남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EU 조약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겠고요. TFEU는 이게 기능 조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운영 조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TEU는 그러니까 EU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EU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조약이고 TFEU는 이 구성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정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TFEU입니다.
왜냐하면 이 TFEU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 경쟁법 규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TFEU에 기능조약 혹은 운용조약 101조에는 카르텔 금지, 102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금지가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은 거의 한 50여 년 정도 되는 그런 규율입니다. 거의 이 시가 형성되던 그 시절, 그 이전 시절부터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는 카르텔 금지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점기재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1980년부터 제정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34, 5년 정도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EU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EU가 서서히 형성되면서 이 조약이 체결된 요 상황, 그러니까 한 50여 년 정도 규율 내용을 가지고 있고, 뭐 사실은 경쟁법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최초로 경쟁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최초의 법이 셔먼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1894년도 그 정도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몇십 년 정도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추어서 1980년대 이후에 독점기준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실은 전 세계적인 입법이라든가 활동으로 봐서는 앞서가는 지금 규율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규율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EU라든가 미국의 경쟁법하고도 그렇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EU 경쟁법에 있어서 다시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면 101조 카르텔이고 102조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1항, 2항, 3항 규율을 볼 때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테마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1항하고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TFEU 101조 1항에 경쟁을 방해, 제한 또는 왜곡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사업자 간 모든 합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결의 및 동주적 행위는 금지가 된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카르텔 금지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카르텔은 통상적으로는 수평 카르텔, 경쟁자와 경쟁자 사이의 담합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EU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카르텔뿐만이 아니라 수직적 카르텔, 경쟁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즉 위아래에 있는 상품의 원료 공급자와 상품 생산자와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은 경쟁자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생산자와 생산자, 원료 공급자와 원료 공급자는 수평적 의미에 있어서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지만, 원료 공급자와 생산자는 경쟁을 하는 대상은 아닌데,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EU, TFEU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또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카르텔 금지를 하고 있는 규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항은 그냥 비교적 쉬운 내용입니다. 요 1항 규정에 위배되는, 1항에 위반되는 모든 합의나 결의가 사법상으로 무효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무효다라고 하는 내용. 근데 3항에서 이렇게 원칙적인 금지 규정이
이 배제될 수 있는, 면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면 사업자 간의 모든 합의가 금지가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간의 모든 합의가 무조건적으로 금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망을 통해서 카르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을 해 놓아야지만 정상적인 당사 사업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계약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쟁 제한적인 합의를 구분을 해서 한쪽은 규율하고 즉 101조 1항의 내용은 금지하고 과징금을 매긴다거나 제재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쟁법의 집행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1항과 3항의 내용을 구분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부분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카르텔 규제 규정 적용 면제의 조건, 이 내용은 뭐냐면 101조 3항에 규정이 된, 그러면 어떤 경우에 101조 1항 규율이 적용되지 않고 101조 3항이 적용이 돼서 이건 그러한 합의는 카르텔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건 101조 3항에 규율이 되어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사업자 간의 합의 등이 상품의 생산이나 유통의 개선 또는 기술적 경제적 진보의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쩌면 지식재산권의 어떤 발전과도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간의 합의 등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 진보의 촉진에 이바지하고 플러스 그로써 초래되는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돼야 된다. 이걸 사업자들이 전부 다 획득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뭐 다운시킨다거나 품질을 향상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합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제한만이 사업자들에게 부과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경쟁 제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이걸 넘어서서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을 벗어나는,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경쟁 제한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플러스 주요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제거할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 네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지만 101조 1항에 규정된 내용, 즉 카르텔 합의가 금지가, 카르텔 합의로서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합의로서 카르텔 금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이 카르텔 금지에 해당을 하게 되면 아까 그랬다시피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흔히 나오게 되는 과징금 같은 것도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규정 자체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규율까지 있기 때문에, 이유는 이제 형사벌 규정은 없는데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형사벌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규율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또 사적인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 101조 1항에 해당하느냐 당사자가 합의가, 아니면 그곳으로 벗어나서 사망으로 비껴나갈 수 있느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 101조 3항의 규율이 적용이 돼서 면제, 카르텔 합의가 아니다라고 면제가 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면제가 되느냐 하면 크게 보면 두 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 면제는 집행위원회는 이제 EU 집행위원회. 근데 EU 집행위원회의 한 분과가 경쟁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위원회의 그 경쟁 분과에서 사업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인가를 해주거나 개별적인 인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처음에는 사실은 개별 면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는 하나하나 신청을 받아서 집행위원회에서 인가를 해주는 형식을 취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몇천 건, 몇만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위원회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인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떤 그룹들도 유형화시킬 수 있는 면제 인가 신청서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런 유형화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일괄 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해서 한꺼번에 그냥 면제를 시키자. 그러면 집행위원회 쪽에서는 자신들도 편하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일괄 면제 규칙 장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면제 규칙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집행위원회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감소가 됐고 1년에 몇천 건, 몇만 건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집행위원회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컸는데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가 됐고 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집행위원회의 행정적인 심사하는 절차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또 적용 면제 조건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법 적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괄 면제 규칙에는 일정한 이걸 색깔로 구분을 하는 게 이제 편하니까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백색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흑색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중간쯤 어딘가 되는 회색 내지는 빨간색 백색과 흑색이 중간쯤이면 회색쯤 될 것 같은데요. 회색도 가능할 것이고 빨간색 즉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런 조항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는데요. 사업자들의 합의 사항이 각 일괄 면제 규칙에 규정된 전제 조건, 즉 백색 조항을 충족시키면 면제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EU 집행위원회에서 하나의 모범 어떤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규정을 포함하고 그 규정이 내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카르텔 합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규율을 백색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뒤에 보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기술 이전 협약에 관한 일괄 면제 규칙에는 이 백색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더 깊이 말씀드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일괄 면제로 들어가서 일괄 면제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괄 면제 규칙을 제정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규칙이냐? 하필이면 법도 아니고 규칙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사용하느냐라고 볼 때 EU의 재정 규범은 두 가지 규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차 규범이라고 하는 내용과 2차 규범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1차 규범은 아까 보신 TEU와 TFEU입니다. EU를 창설시키고 존속시키는 조약. 아주 국가와 국가, 그러니까 전 회원국들이 만나서 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큰 틀에 있어서 그 규율을 하는 조약. 이게 1차 규범이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2차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는 규칙, 이제 그 밑에 지침, 결정, 권고, 의견이라고 하는 5개의 규범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위에 보시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는 규범이죠. 자, 규칙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TFEU 288조의 규율이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적용성이 있고, 규칙은 완전한 구성력이 있고, 또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반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있어서 평등하게 전반적으로 예외 없이 규정이 된다. 이건 한마디로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근데 굳이 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EU에서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게 다른 국내 그러니까 일반 회원국들의 법, 국내 법하고 관계 설정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를 해서 용어 자체를 바꾸어도 규칙 혹은 이제 이 레귤레이션을 명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명령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맞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게 이게 레귤레이션은 한마디로 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명령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 밑에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체계를 혼동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해서 레귤레이션을 규칙이라고 법의 성격을 가진 규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속성 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EU 혹은 EU 회원국들이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직접성 부분은 뭐냐면 앞에서 보신 지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입법 지침입니다. EU에서 전 회원국들을 상대로 해서 입법 지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회원국들은 그 지침에 맞추어서 국내법을 변환시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침과는 달리 그러니까 지침은 이 지침의 내용을 약간 변화시켜서 국내 EU의 회원국들이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괄면제 규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법령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일괄면제 효과는 일괄면제에 포함되는 형태의 합의를 한 모든 사업자에 미치면서 미래의 합의에도 미치고 일괄면제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합의는 TFEU 제101조 제1항의 금지로부터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고 사법상 완전하게 유효한 합의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요것만 지키면 카르텔
금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지 않게 되면 거꾸로 집행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각 국마다 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가진 그런 경쟁 당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제재 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일괄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카르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당히 큰 어떤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일괄면제 규칙은 뭐 사실은 오늘 보실 그 기술이전 협약에 관한 일괄면제 규칙 말고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일괄면제 규칙이 있습니다. EU에서 만들어놓은 아까 수평적 합의에 대한 일괄면제 규칙, 수직적 합의에 대한 일괄면제 규칙 뭐 등등이 있는데요. 이 일괄면제 규칙 중에서도 기술 이전 협약에 관한 일괄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와 관련돼 있는 블록 엑스텝션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기술 이전 협약에 관한 일괄면제 규칙,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 목적이 사업자에 대해서 세이프하버를 제공한다, 안전항을 제공한다. 요 범위 내에만 이렇게 있으면 경쟁 침해적인 행위로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전할 수 있다. 요거를 사업자들에게 제시를 해서 경쟁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일괄면제 규칙 전반적인 이 TTBR, 즉 기술 이전 협약에 관한 일괄면제 규칙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괄면제 규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TTBR이 백색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유동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유동의 합의는 아까 말씀드린 흑색 조항 혹은 회색 조항 두 개의 어떤 또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세이프하버, 즉 안전항 규정에 있어서 지금 20% 그리고 30%라고 하는 이 비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새롭게 개정이 된 사항하고 맞닿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비율을 보시면 경쟁자들 사이의 합의, 즉 수평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합의 20% 이하인 경우에만 일괄면제의 효과가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와 B 당사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10%,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합쳐서 20%까지는 괜찮은데 10%, 11% 합쳐서 21%다. 그러면 이 안전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합의는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경쟁자가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수직적 합의에 대해서는 각각의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는 경우에 일괄면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A, B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A 30%, B 30%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A 31%, B 31%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이프하버에서 벗어나서 세이프하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이때는 다시 그들 사이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되고 혹시나 경쟁 제한 판단을 잊게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한 처분에 취해지기 때문에 이 세이프 하버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판단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이 기준을 넘는 경우 계약의 핵심 제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장 분석을 통해서 개별 심사가 필요하다. 이 핵심 제한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흑색 조항, 백색 조항이 반대편에 있는 흑색 조항이 되는데, 자, 그래서 흑색 조항, 즉 경성 제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핵심 제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흑색 조항, 뭐 여러 가지 용어로서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요 경성 제한, 핵심 제한, 그리고 흑색 조항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은 가격 구속 합의, 생산 제한 합의, 시장 혹은 고객의 지정 합의, 경쟁 기술 사용을 제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예. 앞에서가 그 네. 이 세이프하고 규정이 이 시장 점유율이라고 말씀하신 네. 그 핵심 제한사항 예. 이게 핵심 제한사항이 포함되면 시장 점유율에 관계없이 이건 문제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색 조항 스콜리드 리스트릭션이네 그게 회색 조항이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스콜리드 리스트릭션을 포함하면 이제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네. 점유율 기준 이상 있는 개별 심사를 하고 예. 기준이 하면 그걸 문제로 예. 그래서 이 핵심 제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 제한 내용하고 회색 조항 내용하고 차이점은 핵심 제한 조항을 포함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안전항 이하라도 일단 모든 경쟁 제한점, 그 당사자들 합의, 그러니까 기술 이전 합의가 있으면 쭉 여러 가지 계약 조항이 있을 텐데 어떤 핵심 제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경쟁 그 합의에 나와 있는 경쟁 제한적인 조항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모두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건 101조 3항이 아니라 101조 1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01조 3항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1조 3항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으면 101조 1항이 적용이 돼서 카르텔 금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재가 부과가 된 그런 얘기죠. 근데 뒤에서 보실 회색 조항 내용은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른 당사자들 간의 다른 합의에 대해서는 그 합의 조항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바로 그 조항만 무효가 됩니다. 다른 건 계속 살아있고. 그래서 이 핵심 제한 조항과 회색 조항 혹은 적색 조항 요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핵심 제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TTBR은 다른 어떤 규율구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경쟁자 간의 합의와 비경쟁자 간의 합의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자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드리고요. 비경쟁자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경쟁자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세이프하고 자체도 양 당사자의 시장 점유율 합을 20%로 규율하고 있고 수직적인 즉 비경쟁자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 개별적으로 30%라는 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사실은 60%까지 또 세이프하버 쪽으로 피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제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크게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가격 구속 생산 제한, 시장 고객 지정 합의, 경쟁 미들 사용 제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앞에 나온 세 가지는 이거는 카르텔 금지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격 합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 담합 첫 번째 나오는 건 가격 담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 제한. 그러니까 가격과 생산량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래프가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죠. 뭐 예를 들어 자연자원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파급력이 센 카르텔이 뭐냐라고 할 때 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펙은 가격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 각 나라별 생산량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제한 합의라고 하는 것이 가격 합의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혹은 고객 지정 합의, 이건 이제 시장 분할이라고 통상적으로 경쟁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분할도 상당한 경쟁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A하고 B가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혹은 같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A하고 B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A는 각 지역을 맡기로 하고 B는 을 지역을 맡기로 합의를 해버리면, 이런 시장 분할을 통해서 사실은 그 시장 내에 있었던 고객들 혹은 소비자들은 원래는 그 시장에서 A, B가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이익을 향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A하고 B가 서로 갑 지역과 을 지역 혹은 갑 물품과 을 물품을 서로 간에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경쟁 제한성이 상당히 큰 내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합의는 아주 카르텔에 있어서의 기본 중의 기본, 또 카르텔에 있어서 상당히 큰 경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장 혹은 고객의 지정 합의에 있어서 예외 조항이 보시는 것처럼 사용 범위 제한, 전용 실시권 및 단독 실시권, 혹은 판매 제한, 실시권 행사 범위를 자가수요로 제한하는 조항, 2차범위 제한 등등.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 간에 있어서의 이런 합의가 경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자세하게 지금 들어가면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뒤로 넘어가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경쟁자 간의 경성 제한 조항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가격 구속 합의, 그다음에 시장 혹은 고객의 제한 합의,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격 구속 합의 그리고 시장 혹은 고객의 제한 합의, 이거는 역시 통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경쟁 제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처럼 거기 보시는 내용, 판매 제한, 다수 실시권자가 있는 경우에 판매 제한, 실시권 행사 범위를 자가 소유로 제한하는 조항, 2차 공부 제한 등등
이 내용을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외사항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EU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세밀하게 구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 간의 기술 이전 협약에 관한 합의를 통해서 시장을 폐쇄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상황이 전개되느냐. 시장을 폐쇄한다. 즉 다른 실시권자에게 혹은 다른 실시권자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잠재적 실시권자가 도대체 그 기술에 대한 접근 자체가 거부가 된다거나 하는 등등,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경쟁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반대로 보면 아무리 지식재산권자라고 할지라도 특히나 비경쟁자 간의 경성 제한 조항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쓸 수 있을 부분은 그겁니다. EU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경쟁자 간의 경성 제한 조항, 즉 어떤 A라고 하는 지식재산권자가 있고 다른 B라고 B, C, D 등의 실시권자가 있는데, 지식재산권자가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의 위치에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소규모 연구소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와 실식 허락 계약을 맺은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자가 절대 갑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을의 위치에 해당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지식재산권자고 B가 실시권자가 되는데, A 입장에서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에 있어서 혹은 이 지역에 있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하고 싶다. 혹은 거꾸로 실시권을 허락을 하는데 실시권을 허락받은 B 입장에서는 거꾸로, 자, 내가 이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 기술을 가지고서 생산 활동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간 혹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보장을 받아야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서 활용을 해서 생산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나를 조금 보호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게 합리성이 있으면 경쟁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합리성을 벗어나서 그로 인해서 기술의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의 이전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의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술의 확산이 지체되거나 저해가 된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게 되면 그거는 경쟁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지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 뭐 전용 실시권이 부여가 됐을 때, 단독 실시권이 부여가 됐을 때, 뭐 통상 실시권, 그 다음에 상호적인 실시권, 비상호적인 실시권,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이 EU의 일괄면제 규칙, 그 다음에 일괄면제 규칙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 그냥 가이드라인 쪽에 있어서 상당히 세세하게, 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에 있어서도 그 예외에 해당하는 뭐 예컨대 전용 실시권이 설정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판매에 있어서 뒤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적극적 혹은 능동적 판매냐 수동적 판매냐 이걸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매 형태라든가 실시 허락 형태라든가 당사자 간 사이에 있어서의 힘의 우열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원칙과 예외, 그 예외에 있어서의 적용과 또 적용의 예외 적용의 배제 등등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여러분들 상당히 어떤 흐름이라든가 어떤 이유 쪽에서 이제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이 지식생산에 관련된 기술 이전 협약을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뭐, 예. 일단은 이제 그 흑색 조항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봤고요. 회색 조항 내지는 적색 조항 부분에 있어서 앞에 나와 있는 흑색 조항은 TTBR 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5조에 회색 조항 혹은 적색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정한 조항이 실시 허락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조항만 효력을 이룬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계량 기술 혹은 역실시 허락. 그 다음에 부재 의무. 그 다음에 비경쟁자 사이의 경쟁 기술 사용을 시작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새롭게 개정된 안에 계량 기술 혹은 이 역실시 허락 부분에 있어서 규정 내용이 바뀌었고 부재 의무 부분에 있어서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시게 될 거고, 비경쟁자 사이의 경쟁 기술의 사용 제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경쟁 기술 사용을 제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경쟁 기술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는 부분, 또 경쟁 기술 사용을 통해서 경쟁이 촉진된다, 또 기술의 확산에 이바지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그 두 개의 규율이 약간 이제 개정 안에 포함이 돼서 개정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사례에서 TTBR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일괄 면제 혜택을 받는 상황이 었는데 나중에 그 일괄 면제 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자들 간의 합의의 어떤 효과라고 하게 될까요? 그것이 변질이 되면 일괄 면제 규칙을 통한 카르텔 금지의 면제로부터 다시 벗어나서, 그렇게 되면 다시 101조 1항의 규정이 적용돼서 이건 카르텔이다,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금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다른 기술의 시장 진입 제한, 그다음 두 번째 잠재적 실시권자 시장 진입 제한, 그다음에 기술의 불사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다른 기술의 시장 진입 제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하나 A, B 사이의 기술 이전 협약, B, C 사이의 기술 이전 협약, A와 D 사이의 기술 이전 협약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경쟁 제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B, D와의 기술 이전 협약, 이게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이게 하나의 망을 구축을 해서 마치 이제 그물처럼 촘촘하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짜여짐으로써 결국은 다른 기술이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배제되는 상황. 통상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시장에서 한 50% 정도 이상의 어떤
망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기술이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합의 부분은 상관없지만 그 효과가 다른 기술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당사자들의 합의에 대해서 TTB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잠재적 실시권자가 결국은 시장 진입으로부터 배제가 되는 상황에 처리되는 경우. 그다음 기술의 불세. 즉 서로 간에 기술 이전 협약 합의를 해놓고서 서로 뭐 비상호적, 상호적 등등 합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술 이전 협약대로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합의만 해놓고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역시 하나의 담합. 이건 굉장히 큰 담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의 영역을 터치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를 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아주 힘이 있는 두 사업자가 서로 상호 간에 전용 실시권을 설정을 딱 해버리면 이걸 기술 아예 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잠재적인 실시권자가 진입한다거나 이 부분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TBR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보실 부분이 이번 작년에 개정안이 나오게 됐는데 그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보고 세이프하버와 관련된 시장 점유율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요. 자, 좀 비경쟁자 사이에 체결된 실시허락 계약에서 실시권자에게 허락된 기술에 대한 범위가 자가 수요로 제한된 경우 그 당사자들의 시장 점유율 합의 20% 이하인 경우에만 일괄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이걸 조금 잘못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비경쟁자 사이에 체결된 실시허락 계약에서 대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자가 수요로만 활용하고 있는 경우 자가 수요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합의 비경쟁자 사이에서 체결된 실시허락 계약에서 A하고 B 사이에 있어서 서로 대체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B가 대체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A로부터 실시허락 계약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비경쟁자 사이이지만 마치 경쟁자 사이인 것처럼 20% 시장 점유율 기준을 적용받아서 세이프하버를 적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처음 출발은 비경쟁자로 출발을 했는데 대체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 대체 기술을 사실은 B가 대체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 기술을 특별히 다른 제3자에게 활용하도록 실시허락을 해준다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만 혼자 사용하고 있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사업자들이 비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자인 것처럼 시장 점유율 기준을 적용받아서 세이프하버를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시권자 그러니까 아까 보신 B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술 이전 협약이 없더라도 제품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기술 이전 계약이 이미 실시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전 협약을 통해서 실시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다른 잠재적인 경쟁자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집행위원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대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제품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 이전 협약을 맺는다 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B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시장에서의 지위가 훨씬 더 공고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의 지위가 공고화되면 다른 제3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아예 그 시장에 접근하지 않게 되고, 그 시장에 접근하지 않게 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 A, B의 당사자가 비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자로서의 세이프하고 점유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에서의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네. 소유권자가 실시권자한테 자가 수요를 제한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가 수요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요 부분을 잘못 썼는데, 이미 대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B가 자가 수요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른 제3자에게 실시 허락을 내주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기는 B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A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또 제품 생산을 활용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B의 지위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B의 지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잠재적 경쟁자, 아마 뭐 D, E, F라고 하는 잠재적 경쟁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저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그 규정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위에 써놓은 요 부분 조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자, 보면 답은 뭐하죠? 예, 그 다음에 TVR 규정한 주요 내용 중에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실시권자가 있는 경우에 어떤 실시권자에게 부여된 지역이나 고객 그룹에 대해서 다른 실시권자의 수동적 판매의 제한은 처음 2년간 허용이 된다라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실시권자가 있는 경우에 통상 실시권이 쭉 이제 부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실시권자에게 부여된 지역이나 고객 그룹에 대해서 다른 실시권자의 수동적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 수동적 판매의 제한, 능동적 판매의 제한은 한마디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한국에서 통상 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품을 가지고서 일본에 가서 팔고 막 한쪽 활동하면서 중국에 가서 팔고, 왜냐면 근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와 관련된 다른 통상 실시권자가 있다 라고 할 때, 혹은 뭐 좁혀서 얘기하면 뭐 경상도 지역, 충청도 지역 이렇게 실시권자가 쭉 있었는데, 적극적인 능동적인 판매는 내가 직접적으로 판촉 활동을 해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능동적 판매. 그리고 수동적 판매는 내가 직접적으로 판매 활동 나서는 게 아니라, 나는 경상도 지역에서 판매 활동을 했었는데 보니까 충청도 지역에서 물건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팔았다 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 판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능동적 판매의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수동적 판매의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했을 때 사실은 능동적 판매의 제한은 두 개, 능동적 판매 제한과 수동적 판매 제한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수동적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 제한성이 큽니다. 능동적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A, B, C, D 지역에 통사실시권을 가지고선 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능동적 판매를 경우에 따라서는 능동적 판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에 있는 실시권자 입지가 사실은 너무 약해서 어느 정도 그 기술을 가지고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경쟁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경쟁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것 없이 다른 지역에서 막 능동적인 판매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실시권을 허용을 해도 실시권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보신 것처럼 기술의 확산이 촉진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막히게 되면 그거는 경쟁 제한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능동적 제한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수동적 판매는 조금 더 그건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객이 나한테 팔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팔았을 뿐인데 그것까지도 막는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병행 수입 등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조금 더 큰 의미에 있어서 어떤 경쟁 제한성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행으로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그 규정은 2년간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이니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키워주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자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이 아니라 이런 수동적 판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금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수동적 판매 제한이 금지가 되는. 근데 이제 다만이라고 하는 이 밑에 제약 조건, 단서라고 하는 것을 뒀죠. 다만 상기 조항이 이렇게 몇 년간은 수동적 판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하는 이 조항이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지면 개별 사례에서는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금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단서는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 수동적 판매 제한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EU 집행위원회의 시각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호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냐. 이런 수동적 판매 제한은 경쟁 제한성이 어쨌든 조금 더 큰 제한이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가 시행을 해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정말 예외적으로 정말 예외적으로 시장 개척이 꼭 필수적이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 실시권자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아주 필수적인 필요성 요거를 증명하면 허락을 해주겠지만 이거는 조금 수동적 판매 제한 요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 제한성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원론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규정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은 실시권자가 스스로 개발한
분리 가능한 계량 기술을 지식재산권자나 제3자에게 전용 실시권을 허락해야 하거나 양도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금지가 된다. 라고 하는. 예, 이건 뭐 그랜트백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행 보시는 것처럼 분리 가능한 계량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분리 가능의 구분 없이 금지가 되는 것. 역실시 허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역실시 허락을 통해서 기존의 시각에서는 분리 가능하고 분리 가능하지 않고를 구분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어떤 경쟁 제한과 경쟁 촉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집행위원회에서는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분리 가능한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은 실시권자가 직접 재산권자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권이나 시종시장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분리 가능한 기술이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역실시 허락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혁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런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실시 허락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 대가성 여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후에서도 전에도 그렇고 이제 개정안에서도 그렇고 이 역실시 허락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하느냐, 그리고 대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경쟁 촉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역실시 허락 의무 부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집행위원 입장에서는 실시권자가 계량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해하지는 않을 상황 아니냐라는 판단 하에 또 단서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실시 허락에 있어서 대가도 그렇고 실시 허락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장지배적 지위가 실시 허락자가 높으면 아무래도 역실시 허락 의무가 조금 경쟁 제한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겠고, 자, 역실시 허락 부분에 있어서도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예외 허용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즉 대가 등등과 관련해서 개정안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실시권자가 계약 기술의 유효성 여부를 앞쪽에 있어요. 네. 이게 뭐 특허법 용어로 보면 이제 분리 가능 여부가 이제 특허법 용어로 보면 이용 접촉 관계가 성립하는 발명하고 성립하지 않는 발명. 근데 사실 분리 가능한 이용 접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라서 사실 실시권자가 허락받은 허락받은 기술과 관계없이 약간 자기가 개발한 기술과 분리 불가능한 계량 기술을 이제 실시받은 허락받은 기술로부터 이제 계량한 기술 특법적으로 약간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뭐 우리나 일본에 미국은 다 이게 70번자로 이게 비분리 가능한 계량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전용 시식권 설정만 못하도록 했지 이제 공동 시식권 설정은 허용해주고 사실은 유럽이 가면 기존에 조금 경제법을 좀 약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나. 유럽이 경제법을 약하게 적용을 이미 이제 일본, 미국, 우리나라는 다 비분리 가능한 계량 기술에 대해서 전용 시식권 설정하는 걸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이유는 이제 개정하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분리 가능한 계량 기술을 전용 시식권 설정하면 당연히 못하도록 해야 될 거고 그거는 허락받은 시식 기술과 관계없이 자기 계량에서 당연히 전용 시식권 설정을 막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분리 불가능한 계량 기술에 대해서 전용 시식권 설정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미국, 일본, 우리는 다 하고 있었으니까 유럽은 이제 개선하면서 그 유럽이 기존에 약하게 그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식재산권법이 모든 나라가 같은 게 아니라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쉽게 얘기하면 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럽 쪽에서 요 역시시원학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약하게 기존에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럽 쪽에 아마 강한 예를 들어서 뭐 기계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의학이라든가 하는 부분 그 부분들의 실시 허락자의 어떤 입장이 기존에는 반영이 됐다가 이번에 다른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 지식재산권하고 특히나 경쟁법 적용 부분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뭐 지식재산권 판단 지침 앞에서 보신 판단 지침 내용하고 EU 쪽의 판단 지침 내용하고 미국 쪽의 판단 지침 내용하고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쭉 따져보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법 적용을 취하고 있구나 아니면 약간은 좀 소극적인 법 적용 방향을 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요 내용 들어가면 수집권자 스스로 계약 기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거 부정 의무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실시권자가 계약 기술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 지식재산권자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뭐 이건 좀 당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 의무를 허용되지 않도록 규율하면서 이 계약 해지권 행사를 허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시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으니까 부정 의무가 이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 개정안 내용도 당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내용은 테크놀로지 2하고 세틀먼트 어그리먼트는 이게 일반 면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밑에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 세틀먼트 어그리먼트는 계약 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는 합리적 수준의 세틀먼트 어그리먼트는 분쟁 해결의 비용,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101조 1항에 해당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세틀먼트 어그리먼트가 경제법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요. 뭐 가이드라인 내용을 잠깐 보면 경쟁자 간의 세틀먼트 어그리먼트가 실시권자의 시장 지집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당연히 101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다. 크로스 라이센싱에서 당사자 간의 기술 사용이나 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을 제한하는 그런 세틀먼트 어그리먼트는 101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쟁 대상이 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재 의무를 부과하는 세틀먼트 어그리먼트는 이를 통해서 현존하는 분쟁과 미래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 경우 원칙적으로 101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그야말로 선의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세틀먼트 어그리먼트. 자,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분쟁을 완전히 우리 이번에 합의를 종식시키기로 하고 한마디로 그 이후에 더 이상 딴소리 하기 없기다라고 딴소리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을 하고 또 다른 비용과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의의 또 진정한 의미의 세틀먼트 어그리먼트는 101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벗어나서 이를 통해서 다른 권리자 혹은 잠재적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101조 1항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테크놀로지 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TTBR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TTBR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테크놀로지 툴은 제3자와의 실시허락 조건을 공동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다수 당사자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원래 테크놀로지 툴에 대해서는 TTBR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집행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그 개별적 판단 기준은 바로 TTBR의 원칙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마디로 유추 적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테크놀로지 툴의 시장 지배력이 크면 경쟁자 가능성이 커지고, 테크놀로지 툴의 시장 지배력이 클수록 모든 잠재적 실시권자 실시허락 계약이 맺어지지 않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진다면 TFEU 101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게 뭐 브랜드 조건과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 테크놀로지 툴은 제3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대안적인 테크놀로지 툴의 형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실시허락 계약 시 TTBR의 경쟁 제한 조항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 TTBR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걸 유추 적용해서 판단하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 경쟁법규와 비교를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권 행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원래 영어는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어떤 지침이었습니다. 그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지침은 원래 일본에서 50년대에 만들어 놓은 지침인데요. 그 지침은 아까 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일본이 엄청난 지식재산권 수준국이었고, 다른 한마디로 미국으로부터 의 지식재산권 공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방어할 수단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정한 내용이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한동안 사용이 되다가 이제
예, 그거 그 국제계약 체결 제한과 관련된 지침은 없어지고 지식재산권 행사 지침만 남아 있는데 사실은 현재의 지식재산권 행사 지침은 그 예전에 있었던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뭐 현실을 반영을 한 것이긴 하겠지만 상당히 EU나 미국 쪽보다는 상당히 뭐랄까요 소극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지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 경쟁법규 하고는 조금 이 약간의 갭은 시간적인 갭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미국이나 EU 쪽의 경쟁 법규를 좀 더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그제 삼성하고 에크하고 관련된 신결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상당히 이제 그런 특별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분쟁이라든가 나타날 소지가 많이 있고 이게 경쟁법이 전 세계적으로 소위 역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법은 국내법인 것이 원칙이지만 경쟁법은 역의 적용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법을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에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어서 유럽을 진출하건 다른 나라를 진출하건 다른 나라의 경쟁법제를 분명히 봐야 할 또 적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갔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